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젊은 선수들로 리빌딩을 진행하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맞대결에서 냉정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일본 투어 경기 일정부터 시작해서 팀 K리그와의 경기도 이미 치렀던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시차에 이미 먼저 훨씬 일찍 적응했고 또 환경 적응도 끝낸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과 비교했을 때 경기력적 우위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8월 1일에 입국한 이후 3일 만에 경기를 해야 했던 바이에른 뮌헨인데 결과적으로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 2경기의 승리는 바이에른의 2대1 결과였고요. 경기 내용은 실제 이 점수차 이상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양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는 후반전의 경우 나란히 주장만장을 차고 격돌하는 등 흥미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는 어떻게 경기했고 또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 토트넘이 왜 고전했는지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노이어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김민재 선수는 예상대로 스타니시치와 센터백 조합을 이뤘는데 김민재 선수가 왼쪽이 아닌 오른쪽 센터백으로 뛰었고요. 오른쪽 풀백은 샤샤보이, 왼쪽 풀백은 하파엘 게헤이루가 차지했고 중앙 미드필드 라인으로는 파블로비치와 키미히가 구성을 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텔 그리고 좌우 측면에 그나브리와 비도비치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드 및 처진 스트라이커로 토마스 밀러 선수가 출전했고요. 토트넘은 쿨루세프스키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이 배치됐고 미드필드 라인은 메디슨, 그레이, 사르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제드 스펜스 선수를 왼쪽 풀백으로 시험하면서 아직 우도기 선수가 완전히 몸 상태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오른쪽 풀백으로는 포로, 두 명의 센터백은 데이비스와 드라구신, 골문은 비카리오가 지켰습니다. 토트넘은 그래도 드라구신과 데이비스가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센터백 호흡을 맞추게 됐었고 스펜스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면서 마치 로얄이 했던 것 같은 오른쪽 풀백이지만 왼쪽 풀백으로 또 공격적인 역할을 맡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그 외에 그레이 선수가 원볼란치 위치에서 점검을 받으면서 메디슨, 사르 두 명의 주전 조합과 합을 이뤘고요.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왼쪽 측면 공격수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긴 했지만 오른쪽 풀백으로 뛴 보이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주로 마크했고 김민재 선수는 힘이 좋고 또 측면으로 빠져서 움직였던 클루셉스키를 위주로 마크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직접적인 대결 장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위치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있는 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기 양상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전반전 같은 경우 거의 토트넘이 자기 진영을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중원 대결에서 밀렸고 전방 압박을 풀어내지 못하면서 특히 드라구신, 데이비스, 그레이, 스펜스 이 수비 라인의 새로운 실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후방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바이에른 뮌헨의 전방 압박에 거의 갇혀서 당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그런 상황으로 선제골을 내줬는데요. 드라구신 선수가 텔의 압박으로 인해 전진 패스를 하지 못하고 비카리오 골키퍼가 백패스를 했거든요. 이 백패스에 대해서도 연쇄적인 바이에른 선수들의 전방 압박이 이어지자 뒤로 내려와서 공을 받으려던 스펜스에게 비카리오 선수가 이제 패스를 하는 상황 속에서 뒤에서 달려들어온 그나브리가 강한 압박으로 이 공을 빼앗아냅니다. 정말 위험한 위치에서 스펜스가 패스를 이어받지 못했고 그나브리 선수에 대한 돌진을 비카리오가 달려나와서 막아내긴 했지만 흘러나온 공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한 비도비치에게 이어지면서 비도비치는 비카리오 골키퍼를 앞에 둔 상태에서 매우 침착한 마무리 슈팅으로 가랑이 사이를 뚫으면서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이날 크로아티아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영입된 유망주 비도비치는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경기 내내 보여주면서 특히 전반전 많은 선수들이 뛰어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가장 세련된 축구, 가장 효율적이고 또 속도감 있는 공격을 펼치면서 비도비치의 활약이 어떻게 보면 전반전 토트넘 수비를 가장 크게 흔들어놨다. 또 이러한 부분들은 본래 왼쪽 풀백이 아닌 스펜스의 약점까지 많이 노출시켰고 높이에 문제가 있는 데이비스까지 어렵게 만들면서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고전하게 된 큰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그레이 선수가 센터백으로 임시로 뛰면서는 상대의 압박을 덜 받으면서 공을 잘 끌고 올라갔고 후방 기점 패스를 잘 뿌려줬었는데 오히려 원볼란치 자리로 올라온 이후에는 비셀고베와의 경기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최근에 치렀던 경기들 속에서 압박을 잘 대처하지 못하고 에워싸였을 때 타이밍이 느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직 그레이 선수가 토트넘의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뛰기는 부족하다는 게 여러모로 드러났습니다. 전반 6분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공격 시도를 통해서 첫 번째 슈팅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높이 올라온 데이비스가 사이드로 벌려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고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돌아서면서 샤샤보이를 따돌리고 중앙지역까지 끌고 오면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좀 크게 허무하게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
장면 이후 전반 10분에는 사르 선수가 마찬가지로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실수를 야기했는데요. 파블로비치의 공을 따낸 사르 선수가 공을 몰고 올라가면서 왼쪽 후방적으로 빠져들어가는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줬어요. 여기서 클루셉스키 선수는 김민재 선수의 뒤쪽에서 공을 잡은 이후 김민재 선수가 따라붙자 왼발 슈팅을 하는 척하면서 타이밍을 빼앗고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는 척 하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완전히 속였거든요. 이 상황은 클루셉스키 선수가 김민재 선수와의 1대1 대결에서 이겼다고 볼 수 있었지만 빠르게 김민재 선수의 뒤쪽을 커버해 들어온 스타니시치의 움직임이 클루셉스키의 왼발 슈팅을 블로킹해내면서 결국에는 코너킥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타니시치 선수도 본래 풀백이 주 포지션인 선수일 정도로 센터백으로 뛰면서 속도감이 좋은 선수인데 이번 경기는 왼쪽 센터백으로 뛰면서 김민재 선수의 뒷공간까지 커버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스타니시치가 올 시즌 주전 센터백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전반 18분 또 한 번 바이에른 뮌헨이 추가골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서 왼쪽에서 우측으로 사이드 전환을 통해서 토트넘 허스퍼의 수비 허점을 잘 공략하는 전술적인 패턴 플레이를 이미 구축한 모습, 콤파니 감독이 생각보다 팀을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 경기의 여러 장면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우측에서 왼쪽 메잘라 위치로 올라왔던 파블로비치에게 패스가 한 번에 넘어갔고 파블로비치가 왼쪽 전방으로 이동하고 있던 마티스텔에게 패스를 뿌렸거든요. 마티스텔은 이날 경기 최전방에서 배치됐지만 왼쪽으로 빠져 움직이고 그나우브리가 가운데로 올라오고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비도비치가 가운데로 올라오는 등 공격 라인 선수들이 쉴 새 없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토트넘 수비수를 교란시켰는데요. 이 상황에서 마티스텔이 문전 왼쪽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몰고 들어오다가 한 번 접고 오른발 슈팅 가져간 것, 비카리오가 선방하지 않았다면 이 장면도 충분히 득점이 될 수 있었고요. 전반 24분 같은 경우에도 샤샤보이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서 높이 사이드 플레이를 하면서 컷백을 내줬는데 이 컷백을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있던 비도비치가 받는 척하면서 그대로 백힐로 흘려준 것을 그나브리가 이어받았고 그나브리가 왼발 슈팅을 시도한 것이 드라고신의 몸을 맞고 굴절되면서 빗나갔어요. 맞지 않았다면 골문 왼쪽 상단 구석을 노릴 수 있었던 날카로운 슈팅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이에른 뮌헨은 좌우 측면으로 빠졌다가 가운데로 좁혀 들어오는 공격수들의 슈팅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전반 29분 같은 경우에는 마티스텔이 왼쪽 깊숙이 파고들어 올린 크로스 패스를 반대쪽에서 달려 들어오던 비도비치가 마무리 슈팅을 하기 위해 위치 선정을 가져갔는데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팀이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격 지역에서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 앞까지 본인이 따라 내려와서 스펜스보다도 더 빨리 내려와서 이 크로스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강한 승부욕을 보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반 37분에는 비도비치가 이선 중앙에서 오른발 아웃프론트 패스를 마티스텔에게 내줬고 텔이 이 장면에도 전방 중앙이 아닌 왼쪽 측면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 은바페 후기자라고 불릴 수 있는 프랑스의 유망주인데 이 선수가 또 이 패스를 받고 접고 들어가서 오른발 슈팅을 때린 게 골문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어요. 이 장면 역시 슈팅만 골대 안으로 조금만 정확하게 들어갔더라도 골이 될 수 있었고 혹은 오른쪽에 본인에게 공을 달라고 외치고 있던 그나브리에게 슈팅한 척하고 빼주기만 했어도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장면이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움직임과 선수들의 다양한 동선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1분 뒤에도 38분 비도비치가 수비를 등진 채 뒤로 빼준 공을 파블로비치가 논스톱으로 키미에게 내줬고 키미이도 이 공을 잡지 않고 그대로 논스톱 패스를 그나브리에게 연결해주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원터치 패스 속에서 한 명의 프리맨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바이에른 뮌헨이었는데요. 여기서 스펜스가 뒤늦게 따라붙어 줬지만 그나브리의 왼발 슈팅은 그대로 불뿜었고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을 감아 들어갔어요. 이 슈팅 역시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면 여지없이 추가골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반 44분에는 게헤이루가 어느새 인버티드 풀백으로 움직이면서 중앙 전방 공격수 위치로 올라가서 전진 패스를 이어받은 후 비도비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고 마무리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 슈팅이 드라고신을 피해서 때리는 과정 속에 비카리오의 정면으로 쏠리면서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역시 다른 조금 더 결정력이 좋은 공격수가 이 위치에 있었다면 토트넘이 충분히 실점할 수 있었던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린 팀플레이의 과정이었고 어떻게 보면 왼쪽에서 뛰어들어오던 마티스텔에게 슈팅이 아닌 패스를 내줬다면 무인지경의 슈팅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의 수비는 이번 전반전에 완전히 농락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전반전 점유율을 보시면 바이에른 뮌헨이 53%로 근소하게 우세인 것으로 나오지만 슈팅 숫자는 11대2, 유효 슈팅 4대0으로 아주 큰 공격 위협도의 차이가 나왔습니다. 전반전 매치 도미넌스를 보시면 초반에 한 15분가량 거의 일방적으로 바이에른 뮌헨만 공격을 하다가 선제골 이후 만회하기 위한 토트넘의 움직임이 나왔지만 그 움직임조차도 전반 20분 이후부터 전반 끝날 때까지 바이에른 뮌헨이 추가골을 노렸던 추가골이 될 수 있었던 기회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굳이 장면을 보여드릴 것도 없을 정도로 제대로 된 슈팅이 나오지 못했던 공격 시도였습니다.
하프타임에 예상대로 양팀 모두 많은 선수를 바꿨고 특히 바이에른 뮌헨이 많은 선수를 교체했는데요. 노이어 골키퍼를 빼고 울라이를 투입했고 중앙 미드필드인 키미히를 빼고 고레츠카 그리고 파블로비치를 빼고 팔리냐를 투입했고요. 측면 공격수 그나브리 대신 유망주인 루시나가 들어왔고 밀러의 자리에도 라이머, 비도비치의 자리에도 브리안 사라고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베테랑 선수가 줄줄이 빠졌기 때문에 그라운드 위에 있는 선수 중에 가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김민재 선수였다는 점에 있어서 후반전에는 김민재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왔는데요. 이게 굳이 서울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시리즈였기 때문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독일에서 진행했던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찼을 정도로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 선수에게 리더십과 주장으로서의 역할, 주장단의 차기 인물로서 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많은 선수를 교체한 바이에른 뮌헨과 비교했을 때 토트넘은 3명을 바꾸고 후반전을 시작했는데요. 전반전에 극도의 분열이 보인 그레이를 빼고 센터백 로얄을 투입했고 또 드라고신을 빼고 비스마를 투입하면서 로얄이 센터백을 커버하고 비수마가 원볼란치 자리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빠지고 베리반이 들어왔는데요. 그나마 비수마가 들어오자 후방 지역에서 공을 운반하고 패스를 찔러주는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토트넘이 그래도 후반전에는 공격다운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후반 시작 3분 만인 48분에도 비수마가 이제 움직여주면서 생긴 공간을 스펜스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움직여서 중앙 돌파로 가져가면서 허를 찔렀고 여기서 왼쪽 측면으로 침투하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 내준 것 손흥민 선수가 몰고 들어가는데 동료들의 움직임이 조금 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 슈팅이 라이머에게 걸렸는데 이렇게 우당탕탕하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엔 손흥민 선수가 공을 클루세프스키에게 연결해줬고 클루세프스키가 왼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동점골이 나왔다면 경기 양상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이 기회를 놓치고 나서 56분에 바이에른 뮌헨이 두 번째 골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왼쪽에서 마티스텔이 공을 끌고 올라오면서 본인 쪽으로 수비를 몰아놓고 우측 전방으로 빠져들던 고레츠카에게 대각선 전진 패스를 줬고 고레츠카가 이 패스를 받아서 1차 슈팅을 논스톱으로 가져갔는데 비카리오가 선방했거든요. 하지만 흘러나온 공을 다시 한번 침착하게 마무리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고레츠카가 2대0을 만들었고 그에 앞서서 김민재 선수가 빠지고 다이어가 투입됐고 하팔 게이로가 빠지고 아주누 선수가 들어가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계속해서 선수 점검을 가져갔어요. 그렇게 선수를 바꾸는 과정 속에 토트넘도 기회가 생겼는데요. 토트넘은 2대0이 된 이후에 벤 데이비스와 스펜스, 사르까지 빼고 스킵, 돈리, 디바인 등을 투입하면서 젊고 잘 뛸 수 있는 선수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66분 비수마 선수가 마침내 중원 지역 전체를 관통하는 전진 패스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허를 찌르면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 지역으로 침투했던 포로에게 내줬고 포로는 이 공을 잡고 슬슬 전진하다가 먼 거리에서 그대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게 골문 구석으로 강하고 날카롭게 빨려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한 골을 따라잡게 됩니다. 이 시점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어쩌면 손흥민 선수와 함께 동점까지는 최소한 만들겠다라는 느낌을 보였는데요. 69분에는 포로 선수의 스루 패스를 베리발이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이어받았는데 아쉽게도 마무리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동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에 계속해서 샤샤 보이 선수의 밀착 마크를 당했고 뚫을만 하면 잡고 끌고 넘어뜨리고 정말 노골적인 펄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친선 경기라는 이유에선지 경고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화가 났던 손흥민 선수가 68분에 주심에게 이거 몇 번째냐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좀 예민해진 상황이 되자 콤파니 감독은 이 장면 직후에 샤샤 보이를 빼고 마즈라이 선수를 투입했고 또 테일 선수를 빼고 이란 쿤다를 투입하면서 역시나 선수 교체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역시 74분과 75분에 손흥민 선수, 브레넌 존슨, 클루세프스키, 비카리오, 포로 등 주전 선수들을 모두 빼고 오스틴, 랭크셔, 무어, 아보트 등 유스 출신 선수들 그리고 티모 베르너를 투입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선발 선수를 빼게 되는데요. 81분 바이에른 뮌헨은 스타니시를 빼고 아세코까지 투입하면서 양팀 모두 선발 출전한 모든 선수를 교체했고 그 이후에는 베르너 선수가 몇 차례 좋은 장면을 보인 것 외에 크게 인상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결국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2대1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는 훨씬 더 신체적으로나 또 체력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리고 선수 구성면에서나 아쉽다고 할 수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이 전술적으로 그리고 조직력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토트넘의 갈 길이 멀다. 토트넘이 2024-2025 시즌도 이대로 준비하기는 쉽지가 않다. 선수 영입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르로이 사네와 해리 케인만 여기서 보강되더라도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거든요. 반면에 토트넘 지금 앞으로 합류할 선수가 로메로나 반더벤, 우두기 등 후방적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는 공격진 보강 내지 측면 공격수 보강이 필요하다. 브레넌 존슨,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이런 선수들은 미래의 자원일 수 있지만 올 시즌 당장
성적을 내기 위한 자원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드러난 것입니다. 양 팀은 한 번 더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8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홈경기장에서 양 팀의 최정예 멤버가 모여서 경기하게 됩니다. 그 경기가 토트넘의 마지막 점검 무대가 될 예정이고, 토트넘은 한국 시간으로 8월 20일 화요일 새벽 4시에 레스터시티와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일정 사이 개막전이 있기 전까지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공격수 그리고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미드필드가 보강되지 않는다면 지난 시즌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콤파니 감독 체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를 통해서 기대 이상의 플레이를 꽤 많은 주력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보여줬기 때문에, 또 유망주들의 플레이까지도 빛이 났기 때문에, 비도비치의 또 잠재력까지도 포텐이 터졌고 마티스텔의 능력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8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토트넘 원정으로 친선 경기를 한 차례 갖고 8월 14일 수요일 새벽 1시에 티롤과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7일 토요일 새벽 3시 45분에 올름과 DFB 포칼 1라운드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8월 25일 밤 10시 30분에 볼프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로 분데스리가 개막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시즌 김민재 선수는 확실하게 또 이 경기에서도 콤파니 감독의 신뢰를 확인했지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를 보조할 제대로 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다면 이번에도 우승을 노린다거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쉽지 않다라는 정말 냉엄의 현실을 마주했는데요. 과연 이 경기를 뒤로 하고 토트넘 허스퍼가 어떤 이적 시장을 보내고 또 어떤 프리시즌을 마무리하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 그리고 한국인 유럽파들의 최신 소식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